평화로운 초등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한 소년이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내 동생을 돌려줘. 동생이 여기 묻혀 있어. 민준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공기를 찢어놓았고 6년 동안 묻혀있던 끔찍한 비밀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6살 아이의 말이 환상으로 치부되었지만 그것은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발견으로 이어졌다. 이 애달프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자. 해맑은 초등학교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학교 뒤로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서 있고 앞으로는 작은 공원이 펼쳐져 있었다. 쉬는 시간이 되면 운동장은 1학년, 2학년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뛰어다니며 술래잡기를 하고 몇몇은 느티나무 아래 모여 간식을 나눠 먹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에서는 선생님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붉은 벽돌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곧 충격적인 사건으로 산산조각 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1학년 A반의 민준이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원래 내성적이고 친구가 별로 없어 주로 혼자 놀거나 교실 구석에서 조용히 그림을 그리곤 했다. 오늘 그의 커다란 눈동자는 멍하니 운동장 중앙의 붉은 벽돌을 응시하고 있었다. 아무도 그 아이에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다 공간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질 때까지는 동생 돌려줘. 민준이가 벌떡 일어나 작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처절하게 울부짖었다. 그는 벽돌 바닥에 쓰러졌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내 동생 돌려줘. 동생이 저기 밑에 있어. 민준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운동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술래잡기 하던 아이들이 멈춰서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몇몇 아이들은 민준이가 무슨 놀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킥킥 웃었지만 그의 공포에 질린 눈빛과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보고는 웃음을 거두었다. 민준의 담임인 윤서연 선생님이 급히 달려왔다. 민준아, 괜찮니? 진정하자. 서연 선생님은 무릎을 꿇고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달래려 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몸부림치며 작은 손으로 붉은 벽돌을 가리키며 흐느꼈다. 내 동생이 저기 묻혀 있어요. 내가 실수로 동생을 묻어버렸어. 그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깜짝 놀라 민준의 손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운동장 한복판에 홀로 놓인 붉은 벽돌, 특별할 것 없어 보였다. 무슨 말을 하는 거니? 그럴 리가 없잖아. 선생님은 진정시키려 했지만 속으로는 섬뜩함을 느꼈다. 민준의 눈빛은 장난치는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생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 정도로 깊은 진짜 고통을 담고 있었다. 학생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호기심에 손가락질하며 속삭였다. 민준이가 미쳤나 봐. 한 남학생이 외치자 다른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민준이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울면서 반복해서 붉은 벽돌을 가리키며 말했다. 동생이 저기 있어요. 꿈에서 동생을 봤어요. 동생이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있었어요. 서연 선생님이 민준이를 일으켰지만 아이는 너무 약해서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았다. 그의 울음소리가 점점 운동장 전체로 퍼져나갔고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혼란스러운 시선을 끌었다. 쉬는 시간의 즐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대신 불안감이 감돌았다. 마치 무언가 끔찍한 일이 곧 드러날 것 같은 분위기였다. 쉬는 시간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지만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여전히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서연 선생님에게 이끌려 교무실로 들어간 민준이도 여전히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작은 손으로 셔츠 끝자락을 꽉 쥐고 붉게 충혈된 눈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내 동생이 붉은 벽돌 아래 있어요. 내가 동생을 구해야 해요. 서연 선생님은 달래보려 했지만 아이의 절망적인 눈빛에 불안함을 느꼈다. 민준이는 거짓말을 잘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관심을 끌기 위해 그런 행동을 하는 성격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내성적인 아이를 그토록 공포에 질리게 만든 것일까? 사건 소식은 빠르게 학교 전체로 퍼졌다. 회의실에서 교사들이 수군거리며 의견을 나누고 있었다. 체육교사 강지은 선생님이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애가 귀신 영화를 너무 많이 본 모양이야. 환영에 시달리는 거지. 요즘 아이들은 상상력이 풍부해.
몇몇 선생님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가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가 쌍둥이 형제와 꽃무늬가 있는 파란 천에 대해 말한 세부 사항을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다. 아이가 너무 생생하게 말해요. 마치 정말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요. 교장 김민석은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마도 학업 스트레스나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군요.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세요. 마을 사람들이 더 걱정할 겁니다. 학교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일부 학생들은 운동장 아래 귀신이 있다는 소문을 퍼뜨려 몇몇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 나가기를 두려워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민준이가 심리적 장애가 있다고 생각했고, 다른 이들은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다. 서연 선생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소름 끼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민준의 말, 그의 눈빛, 그리고 그 붉은 벽돌, 모두가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수수께끼 같았다. 평소처럼 웃음소리로 가득 차야 할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이제 무거운 분위기에 잠겨 있었다. 민준의 사건 이후 교사들은 더 이상 느티나무 그늘 아래서 담소를 나누지 않았다. 대신 회의실에 모여 쌍둥이 형제와 묻힌 아기에 대한 소문을 속삭였다. 서연 선생님이 민준이를 양호실로 데려가 쉬게 했지만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다. 그의 작은 손이 얇은 담요를 꽉 쥐고 충혈된 눈으로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듯 중얼거렸다. 동생아, 미안해. 형이 구해줄게. 서연 선생님이 옆에 앉아 마음이 복잡했다. 그녀는 10년 넘게 교사 생활을 했고 장난꾸러기부터 내성적인 아이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가르쳤지만 민준이처럼 그런 상태에 빠진 아이는 처음 보았다. 아이는 단순히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두려울 정도로 확신에 차 있었다. 운동장 중앙의 붉은 벽돌을 언급할 때마다 민준의 눈빛이 밝아지는 것은 마치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진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선생님, 내 동생이 진짜 저기 있어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꿈에서 동생을 봤어요. 동생이 울고 있었어요.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있다고 했어요. 서연 선생님은 작은 푸른 천에 대한 세부 묘사가 너무 구체적이라 6살 아이의 거짓말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잠시 쉬어보자. 선생님이 너의 어머니와 얘기해볼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선 질문들이 계속 맴돌았다. 만약 민준이가 상상하고 있다면 왜 넓은 운동장에서 하필 그 한 벽돌을 정확히 가리킬까? 만약 그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민준이가 태어나기 6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회의실에서 교사들 사이의 논쟁은 점점 격렬해졌다. 체육교사 강지훈은 여전히 조롱하는 태도였다. 내가 말했잖아요. 그 애가 귀신 영화를 너무 많이 봤다니까요. 이제 환영에 시달리는 거예요. 서연 선생님,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학교 전체가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하지만 국어교사 이하은이 반박했다. 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준이는 내성적이고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에요. 게다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해요. 푸른 천, 작은 꽃무늬, 붉은 벽돌. 어떻게 6살 아이가 그런 것을 생각해낼 수 있겠어요? 교장 김민석은 신중한 사람이었다.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미신을 믿지 않았지만 민준이의 확신은 무시할 수 없었다. 우선 학부모에게 알려야겠군요. 김 교장이 결정했다. 서연 선생님, 민준이 어머니를 학교로 불러주세요. 필요하다면 심리상담사도 연락하겠습니다.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소문을 퍼뜨릴 테니까요. 장수연, 민준의 어머니는 혼란스러운 상태로 학교에 도착했다. 그녀는 방금 일을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고 바느질 작업으로 옷에 실밥이 잔뜩 묻어 있었다. 서연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그녀는 거의 화를 냈다. 서연 선생님, 아이를 너무 응석받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미 말했잖아요. 저는 민준이 하나만 낳았어요. 병원 기록에도 명확히 나와 있어요. 무슨 쌍둥이 동생이 있겠어요. 그녀는 민준에게 돌아서서 큰 소리로 꾸짖었다. 민준아, 더 이상 헛소리 하지 마. 엄마는 이미 충분히 힘들어. 이렇게 말썽 피우면 어떡하니? 하지만 민준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들고 충혈된 눈으로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엄마는 몰라요. 내 동생이 운동장 밑에 있어요. 난 동생이 우는 걸 봤어요. 동생은 나랑 닮았는데 더 작아요. 동생은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서 바로 저 붉은 벽돌 아래 묻혀 있어요. 민준의 말은 마치 칼날처럼 수연을 충격에 빠뜨렸다. 서연 선생님은 그녀가 떨리는 것을 보고 않도록 도왔다. 수연 씨, 진정하세요. 아마도 민준이가 심리적인 영향을 받은 것 같지만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수연은 6년 전부터 보관해온 병원 기록을 휴대폰으로 열었다. 글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산모 장수연, 남아 출산, 체중 3.2kg, 날짜 2018년 5월 15일, 제왕절개 수술에서 특이사항 없음. 그녀는 화면을 서연 선생님에게 보여주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보세요. 쌍둥이 출산 같은 건 없었어요. 서연 선생님은 기록을 자세히 읽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불안했다. 만약 모든 것이 수연의 말대로라면 왜 민준이는 그런 이상한 세부사항을 알고 있는 걸까?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이제 울음을 그쳤지만 여전히 시선은 운동장을 향하고 있었다. 붉은 벽돌이 홀로 놓여 있는 곳을. 선생님, 저기를 파보세요. 민준이가 속삭였다. 내 동생이 저기 아래 있어요. 동생이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양호실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서연 선생님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수연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지만 점점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근 민준이가 자주 악몽에 시달려 한밤중에 깨어나 자신과 닮은 아기에 대해 소리치는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그것이 단순한 악몽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서연 선생님은 상황을 다시 학교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정했다. 김 교장은 보고를 듣고 한숨을 쉬었다. 이 일이 더 길어질 수는 없어요. 만약 아이가 계속 고집을 부리면 전교생이 불안해질 겁니다. 지역 경찰에 연락해서 조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들이 처리하는 방법을 알 것입니다. 서연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경찰을 부르는 것이 단순히 민준을 진정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운동장 아래 정말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2명의 경찰관이 학교에 도착했다. 그들은 서연 선생님과 수연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실에서 민준을 신문했다. 선임 경찰관 박준호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민준아, 너는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었니? 누가 너에게 쌍둥이 동생에 대해 말했니? 민준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제가 동생을 봤어요. 동생이 붉은 벽돌 아래 묻혀 있다고 했어요. 작은 꽃무늬가 있는 푸른 천에 쌓여 있었어요. 동생이 울고 있었어요. 동생이 저를 불러서 구해달라고 했어요. 준호는 신중하게 민준의 말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눈빛이었다. 정말 확실하니? 거짓말은 나쁜 거야.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운동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선생님들, 저기를 파보세요. 진짜예요. 아이의 확신에 준호는 놀랐다. 그는 서연 선생님에게 돌아섰다. 선생님, 이 일이 단순하지 않은 것 같군요. 아이가 너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서 거짓말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운동장을 파는 것은 큰일이라 허가가 필요합니다. 수연은 한쪽 구석에 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더 이상 모르겠어요.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됐을까요? 경찰과 상의한 후 김 교장은 붉은 벽돌 주변 지역을 임시로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또한 인근 도시에서 심리상담사를 불러 민준의 상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하지만 심리상담사 박지원이 민준과 대화한 후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이에게 심리적 장애의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로 운동장 아래에 묻힌 형제가 있다고 믿고 있어요. 왜 그가 그런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 대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기 시작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 전화를 걸어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이 안전한지 걱정스럽게 물었다. 소문은 점점 더 무서워졌다. 어떤 사람들은 민준이가 귀신에 씌었다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이 예전에 공동묘지였거나 오래된 야전병원이었다고 주장했다. 교장 김민석에게 압력이 가중되었다. 서연 선생님은 피곤했지만 계속해서 민준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희미한 불빛 아래 붉은 벽돌을 바라보며 운동장에 서 있었다. 과연 그 아래에 비밀이 묻혀 있는 것일까? 그녀는 자문했다.
김 교장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후 다시 경찰에 전화했다. 이 일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준호 형사님이 동의하시면 내일 아침 팀을 보내서 확인하겠습니다. 만약 아이가 맞다면 파볼 것이고 아니라면 최소한 아이가 환상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서연 선생님은 통화를 듣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결과가 어떻든 이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꿀 것임을 알았다.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두려운 침묵에 휩싸였다. 오직 규칙적인 삽과 곡괭이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노란 경고 테이프 밖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모든 시선은 붉은 벽돌 아래 파여진 구덩이에 고정되어 있었다. 공사팀은 조심스럽게 흙을 퍼올렸고 따뜻한 날씨임에도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민준이는 서연 선생님과 수연 사이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눈을 구덩이에서 떼지 않았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창백한 얼굴은 마치 자신의 악몽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는 듯한 긴장감을 드러냈다. 서연 선생님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연을 힐끗 보았다. 수연은 떨고 있었고 더 이상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수연은 더 이상 민준을 꾸짖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마치 진실이 밝혀진다면 그녀가 7년간 쌓아온 세계가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듯했다. 준호 경위는 법의학팀 옆에 서서 공사팀이 약 1m 깊이까지 파내려갔을 때 속도를 늦추라고 신호를 보냈다. 조심하세요. 그가 상기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다. 어떤 징후라도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세요. 갑자기 한 작업자가 멈췄다. 그의 손에 든 삽이 공중에 멈춰 있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온 현장이 얼어붙은 듯했다. 작업자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내자 낡은 천조각이 드러났다. 푸른색이 바랜 흙으로 얼룩진 천조각이었다. 군중에서 수군거림이 일어났고 몇몇 학부모들은 충격에 손으로 입을 가리고 눈을 크게 떴다. 서연 선생님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민준이가 묘사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천이었다. 낡고 너덜너덜해졌지만 여전히 작은 꽃무늬가 희미하게 보였다. 민준아, 너 정말 사실을 말했구나? 수연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끼는 듯했고 두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다. 민준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은 여전히 천에 고정되어 있었다. 법의학팀이 빠르게 다가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천을 들어 올렸다. 그들이 천을 펼쳤을 때 작은 몇 조각들이 떨어져 붉은 흙 위에 하얗게 빛났다. 한 학부모의 비명이 침묵을 깨뜨렸다. 수연은 쓰러져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서연 선생님이 재빨리 수연을 부축했지만 그녀 자신도 떨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고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보였다. 내 동생. 민준이가 속삭였다. 너무 작은 목소리여서 서연 선생님만 들을 수 있었다. 이제 동생은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그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마치 아이가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선 무언가와 연결된 것처럼 느껴져 소름이 돋았다. 준호 경위는 법의학팀에게 증거를 수집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법의학 전문가 이미경은 조심스럽게 천과 뼈 조각을 증거 봉투에 넣었다. 이것은 신생아의 뼈입니다. 이미경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다. 부패 정도로 볼 때 약 6차 7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에 온 현장이 침묵에 빠졌다. 6, 7년이라면 민준이가 태어난 시점과 일치합니다. 바리케이드 밖에 군중이 폭발했다. 일부 학부모들은 설명을 요구하며 소리쳤다. 다른 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찍었고 소식은 금방 퍼져 몇 분 안에 온 마을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아이가 사실을 말했어. 누군가 외쳤다. 정말로 아기의 시신이 있었어. 소문은 점점 더 무서워졌다. 귀신 이야기부터 이 땅이 한때 야전 병원이었던 곳의 어두운 비밀까지. 김 교장은 한쪽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는 학교 운동장을 파는 결정이 이렇게 충격적인 발견으로 이어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준호 경위에게 돌아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이건 너무 큰일입니다.
준호경위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역시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우리는 즉시 수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다. 수연 씨가 출산한 병원의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 아이가 정말 그 가족과 관련이 있다면 흔적이 있을 겁니다. 수연은 서연 선생님의 도움으로 일어난 후 민준을 꽉 안고 흐느꼈다. 미안해, 엄마가 믿지 않아서. 그녀는 계속 반복했고 목소리는 끊어질 듯했다. 민준은 어머니를 안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구덩이를 향해 있었다. 마치 그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형제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것처럼. 서연 선생님은 옆에 서서 자신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수연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 자신도 진실 앞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빠르게 현장을 봉쇄하고 증거 보존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떠날 것을 요청했다. 법의학팀은 계속해서 그 지역을 조사했지만 천과 몇 개의 뼈 조각 외에는 더 이상의 단서를 찾지 못했다. 준호경위는 모든 시료를 도시의 실험실로 보내 DNA 분석과 사망 원인 규명을 지시했다. 만약 이것이 신생아이고 수연 씨의 출산 시기와 일치한다면 의료사고 또는 더 심각한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황혼이 내리자 학교 운동장은 텅 비었다. 붉은 벽돌이 있던 자리는 이제 학교의 중심부에 상처처럼 남겨진 빈 구덩이가 되었다. 경찰은 현장 보존을 위해 임시 천막을 설치했다. 학부모들이 분노와 함께 떠나갔고 해결되지 않은 질문과 두려움을 안고 갔다. 수연은 민준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마치 자신도 모르던 비밀을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다. 서연 선생님은 학교에 남아 희미한 불빛 아래 구덩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민준, 그의 꿈, 그리고 낡은 푸른 천에 대해 생각했다. 어떻게 6살 아이가 그런 끔찍한 진실을 알 수 있었을까? 그녀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논리를 넘어선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느꼈다. 민준이가 해냈구나. 그녀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마을에서는 민준과 푸른 천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모든 골목과 구석에서 화제가 되었다. 사람들은 아이가 천안의 눈을 가졌다고 소문을 퍼뜨렸고 쌍둥이 형제의 영혼이 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그에게 들어갔다고 했다. 하지만 서연 선생님은 소문이 진실이 아님을 알았다. 진실은 소문이 아니라 과거 어딘가에 병원 기록 속에 있었다. 그리고 7년 전에 누군가가 묻으려 했던 비밀 속에 있었다. 밤이 내리고 달빛이 빈 구덩이를 비추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다. 운동장은 조용했지만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붉은 벽돌 아래의 발견은 단지 더 큰 폭풍의 시작에 불과했고 모든 거짓말을 휩쓸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붉은 벽돌 아래에서 발견된 낡은 푸른 천과 신생아의 뼈는 이제 증거봉투에 담겨 도시 법의학 실험실로 보내졌다. 온 마을에 소문이 퍼졌고 물가에서 길모퉁이까지 소셜미디어 그룹에서 이웃 대화에 이르기까지 이야기가 흘러다녔다. 6살 민준의 이야기. 묻힌 쌍둥이 형제를 본 아이는 충격을 넘어 더 심오한 질문을 던졌다. 누가 아이를 묻었는가? 왜 병원 기록에는 쌍둥이 출산이 기록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민준에게 진실을 알게 했는가? 지역경찰서에서 준호경위는 사건을 담당하며 서류 더미 앞에 앉아 있었다. 법의학 실험실에서 보낸 예비 보고서는 뼈가 약 6-7년 전에 사망한 신생아의 것임을 확인했고 민준의 출생일인 2018년 5월 15일과 일치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군. 준호경위는 중얼거리며 수연의 병원 기록을 다시 확인했다. 문서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었다. 산모 장수연, 남아 출산, 제왕절개 수술, 특이사항 없음. 하지만 운동장 아래의 발견은 이 진실에 의문을 던졌다. 준호경위는 먼저 수연이 출산한 오래된 야전병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 병원은 10년 넘게 운영되다가 2019년에 철거되어 해맑은 초등학교가 지어졌다. 만약 아이가 학교 운동장 아래에 묻혔다면 그것은 그 땅이 아직 병원 부지였을 때 일어났을 것이다. 준호경위는 동료에게 말했다. 이형, 우리는 그곳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찾아봐야 해.
조사팀은 지방보건부 기록에서 병원 직원 명단을 확보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른 곳으로 발령받거나 은퇴했다. 의심의 초점은 수연의 수술을 집도한 최원태 의사에게 맞춰졌다. 최 의사는 이제 환갑에 가까워 인근 도시에서 개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찰이 그를 조사차 불렀을 때 그는 침착해 보였지만 눈빛이 회피하는 듯했다. 이것이 준호경이의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신문실에서 최 의사는 준호경이 맞은편에 앉아 손을 꽉 쥐고 있었다. 그 출산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가 말했다. 7년 전이고 저는 매달 수십 건의 수술을 했습니다. 기록에 쓰여진 그대로입니다. 준호경이는 낡은 푸른 천과 뼈 조각의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것을 보세요. 경위가 차갑게 말했다. 이것은 학교 운동장, 즉 예전 병원 부지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운동장 아래 묻힌 신생아에 대해 알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최 의사는 창백해졌지만 빠르게 침착함을 되찾았다. 모르겠습니다. 아마 누군가 아기 시신을 그곳에 버렸을 수도 있겠죠. 당시 야전병원은 혼잡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준호경이는 그가 땀을 흘리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는 현재 유골의 DNA를 분석 중입니다. 경위가 말했다. 최 의사의 반응을 관찰하며 만약 이것이 수연 씨와 관련이 있다면 당신은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수연의 집에서는 무거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수연은 눈빛이 공허한 채 민준을 안고 있었다. 학교 운동장에서의 발견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엄마는 몰랐어, 민준아. 그녀가 속삭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만약 내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면 왜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민준은 어머니를 껴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제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동생은 제가 동생을 찾기만 원했어요. 그의 말은 수연이 더 크게 울게 만들었고 죄책감이 그녀의 마음을 채웠다. 서연 선생님이 수연을 방문하여 민준에게 여전히 동생이 꿈에 나타나는지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동생을 찾은 이후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제 동생은 이제 떠났어요. 아이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이 이상한 연결을 설명할 수 없었다. 며칠 후 DNA 결과가 실험실에서 도착했다. 준호경이는 봉투를 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다. 보고서는 유골이 수연과 민준의 DNA와 일치함을 확인했다. 즉 그것은 수연의 아이이자 민준의 형제, 아마도 쌍둥이 형제일 가능성이 높았다. 준호경이는 즉시 수연을 경찰서로 불렀다. 결과를 들었을 때 그녀는 쓰러져 소리쳤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저는 몰랐어요. 아무도 저에게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서연 선생님이 수연과 함께 왔고 그녀를 위로하며 안았지만 그녀 자신도 진실에 충격을 받았다. DNA 결과는 최 의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지렛대가 되었다. 경찰은 그를 다시 불러 DNA 보고서를 그의 앞에 올려놓았다. 유골은 수연 씨의 아이입니다. 준호경이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제왕절개 수술을 담당한 의사였습니다. 신생아가 그냥 사라져서 병원 운동장에 묻힐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최 의사는 떨기 시작했고 땀이 이마에 맺혔다. 저는 모릅니다. 그가 더듬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사라졌다. 경찰은 한 목격자를 찾아냈다. 한나라는 야전병원의 전 간호사였다. 그녀는 수연이 출산한 밤에 최 의사가 수술실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그는 작은 첨보다리를 안고 있었고 불안해 보였다. 그가 실수에 대해 그리고 숨겨야 한다는 것에 대해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 증언과 DNA 결과는 최 의사를 궁지에 몰았다. 마지막 신문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한 그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제발 공개하지 말아주세요. 제 인생이 망가질 것입니다. 준호경이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말해보세요. 진실은 무엇입니까? 최 의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고 눈을 감은 채 마치 7년 동안 묻어두었던 악몽과 마주하는 것처럼 보였다. 푸른 천과 붉은 벽돌 아래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다. 한 정해진 밤, 야전병원에서 일어난 암흑의 실수가 모두에게 알려지려는 순간이었다. 경찰서 신문실의 공기는 무거웠다. 최 의사는 여러 날의 부인 끝에 이제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책상 가장자리를 꽉 쥐고 있었다.
DNA 결과가 신생아 유골이 수연의 아이임을 확인하고 간호사 한나의 증언이 그를 궁지로 몰았다. 준호 경위는 최 의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거나 우리가 모든 것을 공개할 것입니다. 최 의사는 눈가가 빨갛게 충혈된 채 마치 7년 동안 피해 다녔던 악몽과 마주하는 것처럼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최 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날 밤 수연 씨의 수술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침을 삼켰다. 마치 각 단어가 그의 마음을 베는 칼날 같았다. 준호 경위는 동료에게 녹음을 시작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그의 시선은 최 의사에게서 떠나지 않았다. 계속하세요. 경위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2018년 5월 15일 그 운명의 밤에 대해 이야기했다. 수연은 위급한 진통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즉시 제왕절개 수술이 필요했다. 야전병원은 시설이 부족했고 저와 한 명의 간호사만 도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최 의사가 목이 메인 듯 말했다. 초음파는 당시 선명하지 않았고 장비도 낡았습니다. 저는 한 아이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술 중 최 의사는 두 태아를 발견했다. 첫 번째 아이, 민주는 안전하게 태어났지만 두 번째 아이는 더 작았고 이미 자궁 내에서 질식해 있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최 의사가 고백했다. 두 번째 아이는 이미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생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그는 얼굴을 감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내 잘못이었습니다. 더 일찍 발견하지 못했고 쌍둥이 출산에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바르게 했다면 아마도 아이는 살았을 것입니다. 준호 경위는 눈썹을 찌푸렸다. 그래서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왜 아이를 묻었습니까? 최 의사는 고개를 들고 절망이 가득한 눈빛을 보였다. 수연 씨는 수술 후 의식이 없었고 아무도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한나는 수술실 밖에서만 도왔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진실이 드러난다면 저는 고소당하고 면허를 잃고 왜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목소리가 작아졌다. 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이 어둠에 잠겼을 때 최 의사는 수술실에서 푸른 천을 가져와 신생아의 시신을 감쌌다. 새벽 1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는 몰래 병원 앞마당으로 나갔다. 그곳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다. 작은 삽으로 그는 나무 아래 얕은 구덩이를 파고 천에 쌓인 시신을 넣은 뒤 흙으로 덮었다. 아무도 발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의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공허했다. 그 땅은 나중에 학교가 되었습니다. 저는 비밀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호 경위는 분노를 억누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당신은 한 아이를 쓰레기처럼 묻었고 가족이 7년 동안 혼란 속에 살도록 했습니다. 당신은 그 어머니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 의사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할 수 없었다. 준호 경위는 계속해서 물었다. 푸른 천, 작은 꽃무늬, 정확히 민준이가 묘사한 대로였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최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귀신이나 그런 것들을 믿지 않지만 어떻게 아이가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수연의 집에서는 분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DNA 결과를 알게 된 후 수연은 거의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민준을 안고 중얼거렸다. 엄마는 알지 못하고 아이를 잃었어. 엄마는 몰랐어. 민준은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 동생은 엄마를 원망하지 않아요. 동생은 엄마가 알기만을 원했어요. 그의 말은 수연의 울음을 더 격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상실과 죄책감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서연 선생님이 수연을 방문했고 그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물었다. 아직도 꿈에서 동생을 보니?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선생님. 동생을 찾은 이후로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아요. 동생은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동생은 떠났어요. 아이의 말에 서연 선생님은 소름이 돋았다.
그녀는 영적인 것을 믿지 않았지만 민준의 꿈의 정확함, 처음부터 붙인 위치까지는 그녀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경찰은 최 의사의 고백 후 추가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의 클리닉을 수색하여 야전 병원에서 가져온 몇몇 오래된 기록을 발견했다. 비록 수연의 출산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한나 간호사의 증언이 확인되어 최 의사가 그날 밤 혼자 행동했다는 사실이 강화되었다. 준호 경위는 최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관할 준비를 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실수가 아닙니다. 그가 동료에게 말했다. 이것은 범죄를 은폐한 행위입니다. 외부의 여론은 점점 더 고조되었다. 사람들은 시청 앞에 모여 이름 없는 아이를 위한 정의를 요구했다. 지역신문은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민준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떠올랐다. 지역사회의 압력으로 지방보건부는 옛 야전병원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시작했고 다른 가능한 은폐 사례를 찾기 시작했다. 수연은 고통스럽지만 진실과 마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 경위를 만나 잃어버린 아이를 위한 작은 의식을 치르고 싶다고 요청했다. 제 아이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녀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제가 그 아이의 존재를 몰랐더라도 이제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영원히. 준호 경위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사가 완료된 후 도움을 약속했다. 밤이 내리자 마을은 고요함에 잠겼다. 하지만 민준과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는 여전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붉은 벽돌 아래의 비밀은 6살 아이의 결연함 덕분에 드러났다. 그러나 그 대가는 한 가족의 지울 수 없는 고통과 한때 존경받던 사람의 몰락이었다. 최 의사는 이제 감방에 앉아 양심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고 빈 구덩이가 남은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은 용서할 수 없는 실수에 대한 상기로 남아있었다. 해맑은 초등학교 운동장의 붉은 벽돌 아래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은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조용한 마을에 남아있었다. 최 의사는 과실치사와 시신은닉죄로 12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또한 그에게 수연의 가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지만 어떤 금액도 아이를 잃은 고통을 달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옛 야전병원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면서 의료관리에 있어 더 많은 실수가 드러났고 지방보건부는 광범위한 개혁을 단행해야 했다. 민준의 이야기, 꿈을 통해 붙인 쌍둥이 형제를 발견한 6살 소년의 이야기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그것은 윤리와 책임에 대한 경종으로 남았다. 수연의 작은 집에서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희망의 빛이 서서히 비치기 시작했다.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수연은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아이를 위해 작은 추모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연 선생님과 준호 경위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는 날을 골라 집 한쪽에 간단한 제단을 마련했다. 제단 위에는 향로 옆에 빈 액자가 놓여 있었다. 이는 이름 없는 아이를 기억하는 방법이었다. 수연은 민준의 제안에 따라 잃어버린 아이에게 민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작은 영혼이 평안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빛과 희망을 의미하는 이름이었다. 민준아, 네가 동생을 민수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지? 수연이 첫 향을 피우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고 눈이 반짝였다. 네, 엄마. 제 동생은 그 이름을 좋아해요. 저는 알아요. 6살 아이였지만 그는 나이에 맞지 않는 성숙함을 보였다. 수연은 아들을 안았고 눈물이 뺨을 차고 흘렀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편안함을 느꼈다. 미안해, 민수야. 그녀는 빈 액자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는 네가 거기 있는 줄 몰랐지만 엄마는 항상 너를 기억할게. 의식은 간단했고 서연 선생님, 몇몇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준호 경위만 참석했다. 마을절에서 온 스님이 민수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올렸다. 민주는 흰 옷을 입고 어머니 옆에 서서 향을 들고 입술을 움직여 쌍둥이 형제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다. 서연 선생님은 한쪽에 서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울부짖던 날들, 붉은 벽돌을 가리키던 결연한 눈빛을 떠올렸다. 민준아, 정말 특별한 아이구나. 그녀는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어린 소년의 강인함에 존경심을 품었다. 의식 후 수연은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이를 잃은 고통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었지만
그녀는 민준을 위해 살아갈 용기를 찾았다. 그녀는 재봉 일을 다시 시작했고 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매일 밤 그녀는 민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마치 두 아이 모두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처럼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한때 악몽에 시달리던 민준은 이제 더 편안하게 잠들었다. 그는 더 이상 동생을 꿈에서 보지 않았지만 작은 재단을 지나갈 때마다 미소 지으며 속삭였다. 민수야, 형이 잘 지내. 걱정하지 마. 해맑은 초등학교도 서서히 즐거운 분위기를 되찾았다. 공포의 중심이었던 붉은 벽돌이 잇자리에는 이제 하얀 국화 덤불이 심어졌다. 순수함과 치유의 상징이었다. 김 교장은 사건 처리에 너무 신중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정직함과 용기에 관한 특별 활동을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민준의 이야기를 교훈으로 삼아 이 아이는 우리에게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학부모 회의에서 말했다. 민준은 교실로 돌아왔고 더 이상 내성적인 아이가 아니었다.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그를 귀신을 보는 아이라고 놀렸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서연 선생님은 담임으로서 민준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그림과 글쓰기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도록 격려했다. 어느 날 민준은 교실에 그림 한 장을 가져왔다. 두 똑같이 생긴 소년이 손을 잡고 벽 앞 파란 들판에 서 있고 그 위로는 별이 빛나는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이건 저와 민수 형이에요. 민준이 밝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 선생님은 그를 안으며 아이가 찾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다. 한때 사건으로 동요했던 마을 공동체도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민준과 민수의 이야기는 여전히 용기와 혈육 간의 신비로운 연결에 관한 전설처럼 전해졌다. 주민들은 학교 운동장의 하얀 국화를 민수의 꽃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준 아이를 기억하는 방법으로. 평화로운 오후, 수연은 민준을 데리고 집 근처 벼밭으로 나갔다. 모자는 둑에 앉아 석양이 내려앉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아, 아직도 엄마를 원망하니? 수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산자락에 위치한 천년고찰 금봉사는 고요함 속에 신비를 간직한 곳이었다. 절 마당의 중심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서 있었고 그 굵은 가지는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할아버지 은행이라 불렀지만 어둠이 내린 후에는 아무도 그 주변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무를 스칠 때마다 옛 영혼의 속삭임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소문 때문이었다. 그날 아침 금봉사는 특별히 평화로웠다. 향냄새가 대웅전에서 마당으로 퍼지고 일주 스님은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의 낡은 집신이 돌바닥에 끌리며 느릿한 소리를 냈다. 40년 넘게 절에 머물며 구도의 길을 걸어온 일주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방문에 익숙했다. 어떤 이는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다른 이는 물을 청하거나 아이들은 과자를 달라며 뛰놀곤 했다. 하지만 그날 눈에 띄게 슬픔이 깃든 소년이 나타나 스님을 놀라게 했다. 겨우 8살로 보이는 이 소년은 마르고 창백했으며 낡은 티셔츠와 헐렁한 고무 슬리퍼를 신고 있었다. 그의 눈은 유난히 맑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슬픔이 담겨 있었다. 소년은 절 입구에 서서 양손을 꼭 쥐고 있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용기를 모으는 것처럼 보였다. 일주 스님은 빗자루를 멈추고 소년을 바라보았다. 절에 무슨 일이냐? 물이나 과자를 원하니?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소년은 고개를 저었다.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향 한 자루만 피우고 싶습니다. 일주 스님은 잠시 당황했다. 그는 많은 아이들이 절에 오는 것을 보았다. 어떤 아이는 하룻밤 묵을 곳을 청하고 어떤 아이는 배가 고파 밥을 달라고 했지만 단지 향 한 자루를 피우고 싶다는 아이는 처음이었다. 스님은 소년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고 마을에서 본 적 없는 얼굴임을 깨달았다. 내 이름이 뭐니? 어디서 왔니? 스님은 여전히 부드럽게 물었다. 김민호라고 합니다. 옆 마을에 삽니다. 소년은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일주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았다. 그는 대웅전을 가리켰다. 그곳에서는 부처님 앞에 놓인 향로에서 향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럼 저기 부처님 앞에 향을 피워라. 내가 향을 줄게. 그러나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절마당 한 구석에 있는 은행나무를 가리켰다. 거기가 아니라
은행나무 아래에 피우고 싶어요. 소년의 말에 일주스님은 잠시 멈칫했다. 비록 그 은행나무가 절의 신성한 상징이긴 했지만 그곳은 영적으로 무거운 기운이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보름달이 뜬 밤에 은행나무 아래서 어렴풋한 형체를 보았다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을 들었다고 했다. 아무도 그 이야기를 확인한 적은 없었지만 오랫동안 어른들조차도 은행나무에 가까이 가길 꺼렸다. 하물며 어린아이가? 일주스님은 민호의 얼굴에서 장난기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오직 진지함만 보였다. 정말 그곳에 향을 피우고 싶니? 왜 하필 은행나무 아래인 거니? 민호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를 고민하는 듯했다. 그리고 갑자기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를 위해 피워야 해요. 아버지가 거기 묻혀 계세요. 민호의 말은 그 평화로운 아침을 날카롭게 갈랐다. 일주 스님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빗자루 손잡이를 꽉 쥐었다. 스님은 이 절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많은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다. 꿈을 통한 예언에서부터 놀랍게 이루어진 기도에 이르기까지. 하지만 아이의 입에서 이렇게 무서운 말을 들은 적은 없었다. 아버지가 거기 묻혀 있다고? 그 말은 스님의 몸을 떨게 했고 그의 심장을 강하게 뛰게 했다. 마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 같았다. 이때 몇몇 젊은 스님들과 청소를 돕던 마을 사람들이 이 대화를 들었다. 한 젊은 스님이 다가와 민호를 호기심과 의심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뭐라고 했니? 아버지가 은행나무 아래 묻혀 있다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니? 민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는 그 스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꿈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는 은행나무 아래 서서 땅을 가리키며 내가 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절 마당에 갑자기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낙엽을 줍던 노파가 작게 외쳤다. 어머나, 저 은행나무는 정말 시영해. 함부로 말하지 마라, 얘야. 하지만 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은행나무로 걸어갔다. 일주 스님이 방금 건네준 향을 손에 들고 나무 뿌리는 땅 위로 드러나 거대한 뱀처럼 꼬여 있었고 그 중앙에 작은 빈 공간이 있었다. 민호는 무릎을 꿇고 향을 땅에 꽂았다. 불을 붙이자 작은 불꽃이 타오르며 향연기가 공기 중으로 피어올랐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막 타기 시작한 향이 갑자기 격렬하게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바람이 불어넣은 것처럼 붉은 불꽃이 강렬하게 타올라 눈 깜짝할 사이에 향 전체를 태워버렸다. 땅에는 작은 재만 남았다.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다. 일주 스님은 많은 이상한 일들을 보았지만 이렇게 향이 타오르는 것을 본 적은 없었다. 등줄기에 한기가 느껴졌다.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한 젊은 스님이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떨렸다. 낙엽을 줍던 노파는 재빨리 은행나무에 절을 하고 기도를 중얼거렸다. 제사를 지내러 온 중년 남성이 가까이 서서 불쑥 말했다. 이 아이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 나무에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은행나무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울지 않았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일주 스님은 다가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부드러웠다. 말해보거라. 내 아버지는 누구시냐? 어떻게 이런 일을 알게 됐니? 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마음을 꿰뚫는 듯했다. 아버지 이름은 김진호예요. 제가 어릴 때 실종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요. 아버지는 여기, 이 은행나무 아래 계세요. 민호의 말은 조용한 수면에 던져진 돌처럼 마당 전체를 흔들었다. 이 소식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 마을로 빠르게 퍼져나갔다.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이 절 입구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다. 누군가는 소년을 믿었고 또 누군가는 민호가 이야기를 지어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식간에 타버린 향과 소년의 확신에 찬 말은 아무도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일주 스님은 은행나무를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금봉사가 더 이상 예전처럼 평화롭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민호의 말, 그 이상한 향,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의 비밀이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금봉사의 마당은 보통 때의 평화로움과 향냄새, 새들의 지저김으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이제는 기능감과 불안으로 가득 찼다. 김민호 소년과 은행나무 아래에서 불타버린 향에 대한 소식은 들불처럼 번져나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절 앞에 모여들었다. 사람들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의심스러워했고 또 누군가는 두려워했지만 모두가 한 가지 질문을 품고 있었다. 과연 소년의 말이 사실일까? 정말 수백 년 된 저 은행나무 아래에 끔찍한 비밀이 묻혀 있는 것일까? 일주 스님은 절의 작은 방에 서서 양손을 등 뒤로 모으고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은행나무를 향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 살면서 많은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지만 오늘처럼 불안한 적은 없었다. 민호의 말. 아버지가 거기 묻혀 있어요는 마치 바늘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고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했다. 그는 마당에 무릎을 꿇고 있는 민호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마른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울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이 소리 없는 슬픔보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젊은 스님인 도헌이 일주 스님에게 다가왔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스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밖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모두 진실을 알기 원합니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지 않으면 절이 시끄러워질 것 같습니다. 일주 스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 일은 간단하지 않구나. 은행나무는 신성한 곳이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 하지만 소년의 말과 그 향이 타오른 모습, 우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일이야.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경찰에 연락하자. 이 상황을 명확히 해야 우리 절의 명예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도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평소 저를 도와주시는 박 반장께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일주 스님은 민호에게 다가갔다. 민호야, 안으로 들어가자. 네 아버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렴. 민호는 천천히 일어나 스님을 따라 절 안의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오래된 나무 탁자를 비추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몇몇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려 했다. 일주 스님은 민호를 마주 앉혔다. 자, 이야기해보렴. 내 꿈에서 아버지를 어떻게 보았니? 왜 은행나무 아래에 계시다고 생각하니?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말하기 전에 생각을 정리하는 듯했다. 그리고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자주 꿈을 꿨어요.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아버지가 파란 작업복을 입고 은행나무 아래 서 계셨어요. 집에 있는 오래된 사진과 똑같은 옷이었어요. 아버지는 땅을 가리키며 민호야,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는 널 떠나지 않았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번 꿈에서 깨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미쳤다고 할까봐 두려웠거든요. 민호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다. 하지만 어젯밤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어요. 더 선명하게요. 아버지는 오늘 절에 가서 아버지에게 향을 피워라.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는 평안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일주 스님과 도헌 스님의 얼굴에 당혹감을 가져왔다. 꿈이 아무리 생생해도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향이 이상하게 타오른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도헌 스님이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내 아버지 이름이 김진호라고 했지? 어떤 일을 하셨니? 그리고 어떻게 실종되셨는지 말해줄 수 있니?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꼭 쥐었다. 아버지는 건설 노동자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저를 들판에 데려가 놀아주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는 일하러 나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떠났다고 했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많이 우셨고 그러다 병이 나서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머니와 살고 있지만 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시고 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실종되셨을 때 저는 겨우 2살 반이었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일주 스님은 가슴이 아파왔다. 고아가 된 아이가 할머니와 힘겹게 살아가며 아직도 실종된 아버지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니. 스님은 민호를 믿고 싶었지만 이성은 모든 것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마당에서 소란이 일었다.
사찰 일을 도왔던 박씨라는 중년 남성이 다급히 들어왔다. 스님, 밖에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경찰을 부르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는 이 일이 절과 관련 있다고 의심합니다. 일주 스님은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순간에 소문은 빠르게 퍼질 수 있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도원 스님에게 말했다. 경찰에 연락해라. 이 일은 분명히 해야 한다. 사찰의 명예와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1시간 후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관이 절에 도착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선두에 선 황경감은 38세쯤 되어 보이는 남성으로 날카로운 눈빛이지만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민호를 보고 일주 스님에게 눈을 돌렸다. 은행나무 아래 누군가가 묻혀있다는 소년의 이야기에 대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일은 심각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님과 모든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황경감은 민호의 진술을 기록하기 위해 앉았다. 소년은 꿈과 향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고 아무것도 추가하거나 바꾸지 않았다. 경감은 경청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약간의 의심이 보였다. 그는 물었다. 내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니? 넌 아직 어리니까 기억이 잘못되었거나 누군가가 너에게 들려준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거짓말 아니에요. 꿈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아버지가 은행나무 아래 계시다는 걸 알아요. 황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가 설득되지 않았음이 분명했다. 그는 일주 스님에게 돌아섰다. 스님은 김진호라는 소년의 아버지나 은행나무 주변에서 일어난 이상한 일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신가요? 일주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그가 절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 은행나무는 신성한 장소입니다. 여러 해 전에 이 지역이 정비되면서 땅이 높아졌습니다. 그 무렵 한 여성이 남편을 찾으러 절에 왔었는데 그 남편의 이름이 진호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를 알지 못했고 그 후로 아무도 그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황경감은 기록을 마치고 일어섰다. 조사하겠습니다. 우선 김진호라는 사람의 신원과 실종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나무는 당분간 그대로 두겠습니다만 필요하다면 허가를 받아 땅을 파볼 수도 있습니다. 경감의 말에 바깥의 군중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진실을 찾기 위해 은행나무를 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누파박 할머니처럼 절에 자주 오는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저 은행나무는 정말 신령해요. 건드리면 불길한 일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 소년의 아버지가 정말 거기 있다면 이런 원통한 일이. 일주 스님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절의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소년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다. 그는 도원 스님에게 조용히 말했다. 제사를 준비하고 신들의 보호를 기원하자. 만약 은행나무를 파야 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의식을 따라야 한다.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 창문을 통해 은행나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꿈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사람들이 의심하더라도 진실이 은행나무 아래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아버지가 명예를 회복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절 마당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았다. 소문은 인근 마을까지 퍼졌고 압력은 금봉사와 아무도 그 아래에 무엇이 묻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은행나무에 쏠렸다. 그날 아침 금봉사의 마당은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마치 하늘과 땅이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수백 년 된 은행나무는 여전히 위험 있게 서 있었지만 오늘은 단순한 신성한 상징이 아니라 곧 밝혀질 비밀의 중심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마당에 빽빽하게 모여 있었다. 지팡이를 짚은 노인부터 호기심 많은 젊은이까지 모두의 시선은 은행나무에 고정되어 있었다. 속삭임, 기도 소리, 한숨 소리가 섞여 불안한 하모니를 만들어냈다. 일주 스님은 은행나무 옆에 설치된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제단 위에는 향이 피어올랐고 과일, 떡, 그리고 맑은 술 한 병이 정성스럽게 놓여 있었다. 그는 노란 가사를 입고 가슴 앞에서 양손을 모은 채 조용히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도원 스님과 몇몇 젊은 스님들이 뒤에 서서 의식을 보조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의식의 엄숙함과 긴장감을 느꼈다. 은행나무는 원래 신성한 장소였고 아무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다. 오늘 은행나무 아래의 땅을 파는 것은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이게 만드는 결정이었다. 김민호 8살의 소녀는 일주 스님 옆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지만 어제와 달리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는 낡은 티셔츠와 헐렁한 슬리퍼를 신고 있었지만 그의 자세는 마치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무거운 임무를 지고 있는 사람처럼 꼿꼿했다. 마을 사람들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어떤 이는 측은한 마음으로, 어떤 이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지만 아무도 감히 다가가 물어보지 않았다. 은행나무 아래 묻힌 아버지에 대한 소년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를 흔들어 놓았다. 그리고 오늘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다. 환경감은 조사를 이끄는 경찰관으로 일찍부터 현장에 도착했다. 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서 있었고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 옆에는 인근 마을에서 불러온 잡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삽, 곡괭이, 그리고 작은 굴착기까지 가져왔다. 하지만 환경감은 특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굴착기는 표면의 흙을 제거하는 데만 사용하고 더 깊은 땅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파야 한다고. 이는 단순히 이곳이 신성한 장소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만약 민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은행나무 아래의 모든 단서가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일주 스님이 제사를 마친 후 그는 환경감에게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우리는 신들과 조상들의 가호를 빌었습니다. 오늘의 발굴이 어떤 영혼도 방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저 아래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 절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환경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은행나무를 떠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스님. 우리는 조심스럽게 작업할 것입니다.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에서 멀리 떨어져 원을 이루고 서 있었다. 일부는 손을 모으고 기도했고 다른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렸다. 박할머니, 절에 자주 오는 노파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저 은행나무는 정말 신령해요. 만약 소년의 말이 사실이라면 분명 해방되지 못한 영혼이 있을 거예요. 이런, 너무 불쌍해. 작업자들이 일을 시작했다. 굴착기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내며 표면의 흙을 조심스럽게 제거했다. 하지만 은행나무에 뒤얽힌 뿌리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멈춰섰다. 뿌리는 마치 거대한 뱀처럼 서로 얽혀 땅을 단단히 붙잡고 있어서 발굴 작업이 어려웠다. 한 작업자, 김씨는 이마에 땀을 닦으며 환경감에게 말했다. 뿌리가 돌처럼 단단해요. 손으로 파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겁니다. 환경감은 눈썹을 찌푸렸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말했다. 천천히 진행합시다. 서두르지 마세요. 만약 아래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현장을 보존해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욱 긴장했다. 삽 한 자루, 파헤쳐진 흙 한 줌마다 그들의 심장 박동은 빨라졌다. 민호는 그 근처에 서서 파헤쳐지는 땅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손은 꽉 쥐어져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것이 확인되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거의 2시간 후 약 1미터 깊이의 땅이 파헤쳐졌을 때 김씨가 갑자기 멈췄다. 그는 몸을 숙여 흙을 손으로 걷어내더니 소리쳤다. 여기 뭔가 있어요. 파란색 천조각. 군중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황경감은 재빨리 다가가 모두에게 멈추라고 신호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확인했다. 바래고 찢어진 파란색 천조각이 흙 사이로 보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더 많은 흙을 걷어냈고 그때 끔찍한 광경이 드러났다. 말라 비틀어진 사람의 팔이 흙 속에 묻혀 있었다. 근처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몇몇은 뒤로 물러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박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며 중얼거렸다. 하늘이시여, 정말이었어. 저기 사람이 있었어. 정말이었어. 일주 스님은 묵묵히 서 있었지만 그의 앞에 보은 손이 약간 떨렸다. 그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소년이 여전히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호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지만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은행나무 근처에 흙을 껴안으며 무릎을 꿇고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찾았어요. 민호의 외침은 공기를 찢었다. 처음에는 의심했던 마을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중년 여성인 윤 씨는 흐느끼며 말했다. 이런, 소년이 진실을 말했어. 그의 아버지가 여기 묻혀 있었구나. 황경감은 작업자들에게 계속 발굴하라고 지시했지만 더 조심스럽게. 점차 한 남자의 온 시신이 드러났다. 파란색 작업복은 찢어졌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 있었다. 뼈는 말랐지만 여전히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전에 대기했던 법의학팀이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보호복을 입고 현장을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분석을 위한 샘플을 채취했다. 일주 스님은 민호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해냈구나. 이제 경찰이 나머지를 처리할 거야. 아버지는 평안히 쉴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시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저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항상 여기 계셨어요. 몇 시간 후 법의학팀은 샘플 채취를 마쳤다. 황경감은 일어서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시신은 DNA 검사를 위해 보내줄 것입니다. 하지만 옥과 민호군의 진술에 근거하면 이는 김진호 씨, 민호군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다. 일부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다. 박 씨, 절에서 일하는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절이 어떻게 사람을 묻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누가 이런 일을? 누가 김진호 씨를 은행나무 아래 묻었을까요? 일주 스님은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절이 직접 관련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절의 명예에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았다. 그는 황경감에게 돌아섰다. 우리는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만약 원통한 일이 있었다면 진실이 밝혀져 고인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경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경찰에게 이 지역을 봉쇄하라고 명령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무도 은행나무에 접근할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헤어졌지만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마을 전체, 심지어 인근 마을까지 퍼져나갔다. 민호는 일주 스님에 의해 절 안으로 안내되어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먹었다. 하지만 소녀는 여전히 조용했고 마치 그의 마음이 여전히 은행나무 아래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 같았다. 김진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하지만 이 충격적인 발견으로 모두가 어두운 비밀이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은행나무 아래의 충격적인 발견 이후 금봉사는 마치 어두운 구름에 덮인 듯했다. 마을 사람들은 어느 정도 흩어졌지만 끊임없이 수군거림이 이어졌다. 소문은 마을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갔다. 김민호 소년의 이상한 꿈에서부터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김진호의 시신까지 찢어진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채 가장 큰 의문은 여전히 공중에 맴돌고 있었다. 누가 김진호를 은행나무 아래 묻었을까? 그리고 왜 이런 범죄가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을까? 황경감은 조사를 이끄는 경찰관으로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법의학팀이 시신을 검사를 위해 가져간 직후 그는 일주 스님, 도헌 스님, 그리고 김진호가 실종되었을 당시 절에 있었던 몇몇 증인들을 소환했다. 그는 또한 당시 절 공사의 건설업체 사장인 이태성을 찾도록 요청했다. 이태성은 건설 노동자 팀을 직접 관리했고 그 중에는 김진호도 있었다고 한다. 현재 이태성은 인근 마을에 살고 있었고 그는 그날 안에 경찰서에 출두하란 요청을 받았다. 절의 작은 방에서 황경감은 일주 스님과 마주 앉았다.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경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스님, 김진호 씨가 실종되었을 때 절의 보수공사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까? 또는 김진호 씨에 대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일주 스님은 고개를 저었고 그의 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 당시 절은 은행나무 근처의 뒤쪽 구역을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그들은 낙성식에 맞추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은 김진호의 아내가 절에 와서 남편을 찾았고 비참하게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그가 그날 공사장에 오지 않았다고 했고 저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황경감은 주의 깊게 기록한 후 도헌 스님에게 눈을 돌렸다.
당시 그는 아직 어린 수행자였다. 스님은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도원 스님은 눈썹을 찌푸리며 기억을 더듬었다. 경감님, 저는 은행나무 근처 지역이 울타리로 둘러싸여 안전을 위해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노동자들은 매우 바쁘게 일했고 보통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진호 씨를 보지 못했고 그의 실종 후에는 그에 대한 언급도 듣지 못했습니다. 스님들의 진술은 많은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황경감은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사건의 열쇠가 건설 노동자들과 이태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태성이 가장 먼저 신문해야 할 사람이었다. 그는 동료에게 현재 인근 마을에 살고 있는 이태성을 찾아 그날 경찰서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는 동안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찾아왔다. 강수연, 이태성의 팀에서 일했던 전 건설 노동자가 김진호의 시신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발적으로 경찰서를 찾아왔다. 강수연은 이제 40대로 야윈 체격의 남자였다.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경찰서에 들어왔다. 황경감은 그를 맞이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강 씨,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호 씨에 대한 정보가 있으십니까? 모든 세부 사항이 매우 중요합니다. 강수연은 고개를 숙이며 초조한 손길로 말했다. 경감님,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김진호 씨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그가 실종된 날 밤 우리 팀은 절에서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김진호 씨가 파란 작업복을 입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무너지는 돌 소리가 크게 들렸고 이태성 사장이 안전을 위해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절마당으로 뛰어나가 기다렸습니다. 그 후 이태성 사장은 작업을 일시 중단한다고 말하며 우리에게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김진호 씨를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물었을 때 이태성 사장은 그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말했지만 저는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김진호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강수연의 진술은 어둠 속의 빛과 같았다. 황경감은 주의 깊게 기록하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물었다. 확실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까? 그 후에 공사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강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네, 그 후에 이태성 사장은 팀에게 며칠간 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돌아왔을 때 은행나무 근처 지역은 이미 평탄해져 있었고 땅이 예전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이태성 사장이 무언가를 숨긴 것 같아 두렵습니다. 강수연의 진술은 중요한 단서였고 황경감은 즉시 이태성을 소환해 대질신문을 하기로 했다. 경찰서에서 이태성이 들어왔다. 그는 긴장된 모습이었다. 약 50세로 낡은 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시선을 피했다. 황경감은 그에게 자리를 권하며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태성 씨, 절 공사 당시 귀하의 팀에서 일했던 김진호 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실종된 날 그가 공사장에 오지 않았다고 하셨죠? 이태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했다. 네, 맞습니다. 김진호는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는 일을 그만두었거나 가정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의 아내가 와서 물었지만 저는 더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황경감은 눈썹을 찌푸리며 강수연의 진술이 적힌 노트를 꺼냈다. 이태성 씨는 김진호 씨가 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귀하의 팀에서 일했던 강수연 씨는 그날 밤 김진호 씨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김진호 씨가 일하는 것을 보았고 그 후 돌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귀하가 모두 밖으로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후 김진호 씨가 사라졌고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고개를 저으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강수연이 기억을 잘못했습니다. 돌이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진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지만 하지만 황경감은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태성 씨, 김진호 씨의 시신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기아의 팀이 작업하던 곳이죠. 강수연 씨는 그 후 그가 은행나무 주변 지역을 평탄하게 하고 땅을 높였다고도 말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계십니까? 진실을 말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조사할 것입니다.
이태성은 떨리기 시작했고 손을 꽉 쥐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치 내적 갈등을 겪는 것 같았다. 황경감은 압력을 높였다. 김진호의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아십니까? 그의 아내는 중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고아가 되어 할머니와 힘겹게 살고 있습니다. 양심이 있으시다면 진실을 말하십시오. 마침내 이태성은 무너졌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와 후회로 목이 메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별 하나 없었다. 몇 개의 희미한 손전등과 공사장에 걸린 약한 전구만이 은행나무 근처를 비추고 있었다. 우리 팀 5명의 노동자들은 절의 낙성식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일하고 있었다. 삽으로 흙을 파는 소리,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렸고 축축한 흙과 땀 냄새가 차가운 밤 공기와 섞였다. 김진호, 팀에서 가장 강한 노동자는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혼자서 은행나무 근처 기초를 놓기 위해 커다란 돌을 지렛대로 들어올리고 있었다. 저는 근처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고 다른 4명은 약 10m 떨어진 곳에서 돌을 나르고 있었는데 그곳은 전등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갑자기 돌이 안에서 금이 가는 듯한 건조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수백 킬로그램이 기울더니 김진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짧게 비명을 지르고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쾅거리며 뛰어갔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진호야, 진호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전등 빛 아래 그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 땅을 적시고 있었고 눈은 크게 뜨여 있었지만 생명의 기운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맥박을 확인했지만 그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저는 공황 상태가 되었고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공사는 며칠 안에 완료될 예정이었고 절과의 계약은 제가 지금까지 받은 것 중 가장 큰 금액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알려지면 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었습니다. 계약, 돈, 그리고 아마도 감옥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있는 은행나무와 그 뿌리들이 절 마당에서의 시야를 마치 보호막처럼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 저는 이 일을 숨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다른 4명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쉬자. 절 마당으로 나가서 나를 기다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고 제가 뭔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해 조용히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졌을 때 저는 굴착기를 조종했습니다. 기계의 굉음이 다른 모든 소리를 덮었습니다. 저는 은행나무 아래에 깊은 구덩이를 팠고 뿌리가 그곳을 완전히 가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김진호의 시신을 그곳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땅에 남은 피는 삽으로 흙을 덮어 숨겼습니다. 일을 마치고 나서 저는 더 많은 흙과 돌을 부었고 굴착기로 평탄하게 만들어 이전보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팀을 불러 오늘 일이 일찍 끝났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돌아가 쉬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고 아무도 김진호가 은행나무 아래 남아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흙과 뿌리가 그를 덮고 있어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김진호의 아들이 마치 신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아버지를 찾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태성의 고백은 조용한 공간에 폭발한 것 같았다. 황경감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기록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당신은 그것이 범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군요. 김진호의 가족이 겪은 고통에 대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태성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돈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발, 저는 처벌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고백은 기록되어 상부에 보고되었다. 경찰은 다른 팀원들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계속 조사했다. 하지만 이태성이 주모자라는 것은 분명했다. 고백에 대한 소식은 빠르게 퍼져 마을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많은 사람들이 절 앞에 모여 김진호를 위해 향을 피우고 기도했으며 도시의 이태성의 잔혹함을 저주했다. 이태성의 고백 후 금봉사의 분위기는 다소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이 감돌았다. 김진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다. 끔찍한 사고, 잘못된 결정, 그리고 신성한 은행나무 아래에 묻힌 범죄.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마을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했지만 이태성에 대한 분노 외에도 다른 질문이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혔다. 어떻게 김민호, 고작 8살의 고아가 아버지가 은행나무 아래 묻혀 있다는 것을 알았을까? 그의 꿈, 불타는 향, 그리고 이상한 확신, 모든 것이 마치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영적인 수수께끼 같았다. 일주 스님은 대웅전에 앉아 염주를 돌리며 경을 앞줄였다. 그는 40년 넘게 절에서 살면서 많은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다. 영험한 기도에서부터 예언적인 꿈까지. 하지만 민호의 이야기는 그를 깊이 생각하게 했다. 그는 마당을 바라보며 은행나무 아래 앉아있는 민호를 지켜보았다. 소년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고 시선은 멀리 향해 있었다. 스님은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년의 마음속 고통은 여전히 그대로라는 것을 알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태성이 자백했다는 소식을 듣고 절 앞에 모이기 시작했다. 일부는 향, 꽃, 과일을 가지고 와서 은행나무 아래에 놓고 김진호의 영혼이 평안을 찾기를 기도했다. 박할머니, 절에 자주 오는 노파는 은행나무 앞에서 절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행나무는 정말 신령해요. 틀림없이 김진호 씨가 아직 해탈하지 못해서 그 아이에게 나타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원통하게 헤어져 있었다니 너무 가슴 아픕니다. 일주 스님은 은행나무 바로 아래에서 김진호를 위한 천도제를 열기로 결정했다. 그는 떠난 영혼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민호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랐다. 그는 도원 스님과 젊은 스님들을 불러 의식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지시했다. 비록 모든 것이 밝혀졌지만 우리는 김진호의 영혼이 평안을 찾고 마을 사람들이 더 이상 은행나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김민호는 절 안의 작은 방으로 초대되었다. 그곳에서 일주 스님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소년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민호야, 네가 아버지를 위해 큰일을 해냈구나. 진실이 밝혀졌고 이태성은 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나는 네 꿈에 대해 좀 더 듣고 싶구나. 어떻게 아버지를 보았니?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해다오.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양손을 꽉 쥐었다. 마치 마음속의 고통스러운 이미지를 정리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스님,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로 아버지를 꿈에서 봤어요. 처음에는 그저 흐릿한 형체였지만 저는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는 집에 있는 오래된 사진에처럼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은행나무 아래 서서 땅을 가리키며 민호야, 아버지를 찾아라. 아버지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매번 꿈에서 깨어나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젯밤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셨는데 목소리가 더 명확했어요. 아버지는 오늘 절에 가서 향을 피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버지가 평안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왔어요. 민호의 이야기는 일주 스님과 도헌 스님의 얼굴에 당혹감을 가져왔다. 꿈이 아무리 생생해도 바깥에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향이 기이하게 타올랐던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민호의 꿈에 대한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고 유명한 무당인 조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에 의해 절에 초대되었다. 조할머니? 날카로운 눈을 가진 노파는 은행나무로 다가가 3번 절을 하고 향 한 묶음을 태웠다. 향연기가 공중으로 피어올라 이상한 향기를 퍼뜨렸다. 그녀는 민호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서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행나무는 영적인 에너지가 보이는 곳입니다. 김진호의 영혼은 아직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큰 원한 때문에 그는 꿈에서 아들에게 나타나 그를 이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의 영혼이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천도제를 지내야 합니다. 조할머니의 말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민호의 이야기 뒤에 영적인 힘이 있다고 믿게 했다. 일부 사람들은 은행나무 주변의 이상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보름달이 뜬 밤에 바람이 불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마치 속삭임처럼 들린다거나 나무 아래에 흐릿한 형체가 보인다는 것. 그 이야기들을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들은 절 주변에 그 이미 신비로운 분위기를 더욱 강화했다.
천도제는 오후에 은행나무를 통과하는 연한 노란빛이 마당에 얼룩을 만들 때 열렸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향, 꽃, 그리고 기도를 가져왔다. 일주 스님이 의식을 주관했고 노란 가사는 황혼 속에서 빛났다. 절의 종소리가 공명하며 울렸고 깊은 독경 소리와 어우러졌다. 민호는 스님 옆에 서서 한 볶음의 향을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울지는 않았다. 의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갑작스러운 강한 바람이 절 마당을 휩쓸고 은행나무의 잎들을 흔들었다. 제단 위에 놓인 작은 부처상이 갑자기 기울더니 땅에 떨어져 두 조각으로 깨졌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 놀랐고 일부는 두려워했다. 하지만 조할머니는 그 근처에 서서 손을 모으며 중얼거렸다. 이것은 김진호의 영혼이 해방되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원한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일주 스님은 민호를 바라보았다. 소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마치 안도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그는 은행나무로 다가 새로 평평해진 땅 위에 향을 놓으며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마을 사람들은 조용히 서 있었고 아무도 감히 이 신성한 순간을 방해하지 않았다. 윤씨, 절에 자주 오는 중년 여성이 울음을 터뜨렸다. 이 아이는 너무 강해요. 그의 아버지는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천도제 후 민호는 일주 스님의 보살핌을 받으며 절에 머물렀다. 소녀는 말이 적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약간의 희망이 있었다. 스님은 민호 옆에 앉아 물었다. 마음이 가벼워졌니? 이제 내 아버지는 평안하단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더 이상 아버지가 꿈에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제 슬프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그리워요. 어머니도요. 민호의 말은 스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는 진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잃은 상처가 항상 소년의 마음에 남을 것임을 알았다. 그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넌 아직 어리지만 많은 어른들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냈단다. 네가 원한다면 이 절이 내 집이 될 수 있어. 우리는 함께 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단다. 마을 사람들은 영적인 요소에 대해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민호를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부모를 잃은 소년이 꿈에 이끌려 아버지의 억울함을 불고 묻혀있던 범죄를 밝혀낸 것이다. 은행나무는 이제 신비로운 장소에서 진실과 정의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태성은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고 민호가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는 완벽한 결말을 바라고 있었다. 영적인 진실이 억울함을 밝혀냈지만 소년의 미래와 금봉사의 앞길은 여전히 남아있는 여정이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열린 천도제 이후 금봉사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김민호 소년과 은행나무 아래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은행나무를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의와 진실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었다. 김진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지만 이 이야기를 완전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결말이 필요했다. 이는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 특히 민호와 범죄를 저지른 이태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천도제 일주일 후 법의학팀의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황경감은 절을 방문해 일주 스님과 민호를 작은 방에서 만났다. 그는 보고서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무겁지만 명확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시신의 DNA를 민호군의 DNA와 비교한 결과 확실히 김진호 씨, 민호군의 아버지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민호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양손을 꽉 쥐고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비록 그가 꿈과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을 듣는 것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일주 스님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내가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해냈단다. 이제 그분은 억울함이 풀렸으니 그분의 영혼은 편히 쉴 수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그저 아버지가 평안하기를 바라고 할머니를 돌보고 싶어요. 민호의 말은 황경감과 스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8살의 아이가 부모를 모두 잃고도 이렇게 강인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니. 황경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경찰은 당신의 아버지에게 정의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태성은 이미 체포되어 있었고 사건은 재판을 위해 준비 중이었다. 한편 이태성은 자백 이후 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다. 한때 야망에 차 있던 건설업자는 이제 그림자에 불과했다. 얼굴은 헬쑥하고 눈은 잠 못 이루어 충혈되어 있었다. 그의 자백은 비밀을 간직한 짐으로부터 그를 해방시켰지만 다른 형벌, 즉 양심의 가책을 가져왔다. 매일 밤 이태성은 잠들지 못했다. 돌 아래 누워 피를 흘리는 김진호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꿈에서 김진호의 부름을 들었다. 깊은 목소리로 왜 나를 거기 묻었나? 왜 내 아내와 아들이 고통받게 했나? 이태성은 놀라 깨어나 땀에 흠뻑 젖어 차가운 감방에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이태성의 재판은 얼마 후에 열렸다. 마을 사람들은 법정 안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밖에서 판결을 기다렸다. 이태성은 피고인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 검사는 그의 죄목을 낭독했다. 범죄 은폐, 김진호의 사망을 초래한 공사장 관리 부주의, 시신 은폐 등이었다. 강수연의 증언, 다른 노동자들의 증언, 그리고 은행나무 아래에서 발견된 증거들은 부인할 수 없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이태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반복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저는 처벌을 받겠습니다. 다만 김진호의 가족이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소년이 은행나무 밑에 향을 피우려 절에 들어가다 한 소년이 절에 들어와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직 오래된 은행나무 아래에 향 한 자루만 피우길 원했다. 10분 후 온 절이 흔들렸다.